실제로 모빌리티 분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 강연, 세미나에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자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예. 제가 전해 듣기로 이 모빌리티 쪽에서 국내 1인자라고 들었습니다. 1인자는 아니고요. 네. 그냥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기업 프로젝트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또 규제라든가 아니면 신산업 쪽에 네. 좀 위원들을 하면서 산학연 관에 좀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하고 전략 쪽에서 좀 이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스트 모빌리티라는 책으로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책에서 부제를 보니까 이게 네. 탈 것의 혁신에서 네. 공간의 혁명으로 네. 디바이스의 혁신을 넘어 공간을 강조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네. 요 의미의 좀 뜻과 네. 그리고 좀 이유와 사례 같은 것들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모빌리티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태동시킨 기업은 우버. 네,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하고 역시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오토파일럿이나 FSD 쪽에 굉장히 좀 시장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 탈 것들,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진화의 과정에 있었고 최근에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수직 이착륙기가 도심 내에서 이제 땅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은 이제 이런 기술 개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공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주체, 보행자, 정책, 시민들의 이제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전동 킥보드도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2019년이잖아요. 네. 인도를 가냐, 차도로 가냐, 도로로 가냐, 사고 나고 올림픽대로 가시는 분 발견되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사용자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 이동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전용 도로를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버스 전용 차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3의 도로라고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들도 또 이제 전용 도로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공간들이 정리가 안 되고 각자 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심란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좀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컴플릿 로드라는 게 예를 들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 지금 말씀드린 대신 기존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 재정리할 수 있는 특히 최근에 또 이제 물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배송 차량, 상하차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함께 좀 사람들과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재정의 시도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허브라는 개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 지하철이 지나가고, 버스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파킹도 가능하고, 충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옥상에서 UMA도 뜰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자동차, 전기, 전자, IT 쪽에 이제 디바이스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건설 업체들,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고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직접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 정말 진짜 포스트 모빌리티네요. 모빌리티 다음이네요. 네, 잘 같이 이제 융화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이제 전기차만 어떻게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것인가,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사용 편의성을 늘릴 것인가, 네, 이런 걸 네. 고민했는데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일 그런 인프라나 도로나 이런 게 정비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인프라 쪽은 공공 섹터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민간의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업체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이 컴플렉스 예를 들어 모빌리티 허브가 만들어지면 이 디바이스만 모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새로운 어떤 문화 공간도 창조가 될 수 있고요. 소비 공간도 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꽤 많은 도시에서 어.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게 그 어느 정도 산업의 규모다, 뭐 네. 경제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네. 이게 모빌리티 쪽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 업체들의 얘기에 따르면 너무너무 크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선장할 수 없을 규모. 그다음에 이제 뭐 그 UAM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조 규모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제가 다 합쳐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합쳐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와. 이게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 결국 이제 모빌리티와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동을 책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꾸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간접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진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게 건물 위에서 이렇게 네. 수직 이착륙하고 막 이런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UAM이라는 게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도심에서 이제 이동하는 도심 내에서 이제 옥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헬기장들 다 있잖아요. 네. 그 헬기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파트에 UMA가 주변을 지나다닌다라고 생각을 시끄러울 하면 것 같고. 일단 뭐 업체들 얘기로는 소음은 이제 굉장히 이제 60dB 정도로 줄여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각적인 그 소음도 있지만 시각적인 소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탈 것들이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 이슈, 사회적인 수용성이 굉장히 커다란 이슈인데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주로 30에서 40km 정도를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 그동안 이제 사실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심에서 그렇게 이동을 하려면 30, 40km마다 이 네트워크에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이제 헬기장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뭐 100%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시설들을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시설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비 시설까지 들어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거리 단위로 다 만들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잘하는 릴리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UAM 안에 선언을 했어요. 뭘 할 거냐면 지역 항공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RAM,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AAM,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UAM도 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두 군데에 더 사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RAM은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에는 공항이 5천여 개가 있는데요. 한 30개 공항이 전체 이동의 70%를 담당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개점력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항들을 이용을 해서 미국이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코로나 좀 풀리고 나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또 사고 사망자가 거의 지금 꼭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상 이동, 이 여행객 수요를 이 항공기 쪽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대형 항공기로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 항공기로 가자. 대신 지금 탄소 줄이기가 굉장히 난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꼭 비싼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소형 항공기를 전기나 수소로 바꿔서 가자라는 게 지금 RAM이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인증을 받아야 전 세계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이제 슈퍼널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간 거고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는 이제 UAM 대신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UAM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검증을 할지 그 다음에 이들을 처음에 사람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새로운 탈 것들이 사람보다는 물류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119 같은 비상수단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빌리티가 기술, 경제, 비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수용성 이 세 가지가 점점 이렇게 정합되면서 실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는 분야죠. 와, 이게 진짜 공상과학
에서 나오는 그런 네. 이야기 같긴 한데 진짜 이게 눈앞에 벌어지는 건가요? 언제쯤 이게 그러면 혹시 그런 계획도 좀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UAM 상용화를 이제 정부에서 그래요? 이번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에 넣었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상용화는 대규모 상용화는 아니고요. 일부 몇 대 정도 네.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는데 내년에 이제 한국에 한 대 들어올 건데 좌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그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투자를 했고 도요타에서 이제 생산을 지원하는 업체인데 그쪽이 기술력은 굉장히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 기체도 한 대 들어오고 거기가 이제 조만간 기체 인증을 받으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이제 그 상용화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좀 계획대로 되면 2025년쯤에는 네. 소수라도 이렇게 눈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야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네. 그 자율주행하고 네. 로봇하고도 좀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약간의 자율주행하고는 약간 경쟁 상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4라는 게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 그래가지고 정해진 구간, 뭐 고속도로 특정 구간이라든가 시내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그냥 아예 신경을 끄고 이제 자율주행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벨인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레벨 4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300에서 500km의 국내선을 대체를 하겠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비행기까지 부산을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집에서 공항까지 가야 되고 뭐 차를 가져가면 또 파킹해야 되고 네. 버스 타려면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비행기 탑승수속 밟고 또 역으로 내려서 목적지까지 굉장히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레벨 4가 나오면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오는 거 타고 내리면 걔는 또 이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상용화가 된다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겠지만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UMA를 타기 전까지 뭐 자율주행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경쟁제라든가 하나의 그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로봇은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요. 이제 소니하고 혼다하고도 2025년부터 전기차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니나 혼다는 굉장히 로봇으로 유명하죠. 소니는 이제 아이보라고 옛날에 강아지 로봇, 혼다는 아시모라고 이제 이족 주행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뭐 상용화는 못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대표 로봇들인데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그 공장 내의 자동화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로봇들은 어쨌든 또 자율주행, 걔네도 어차피 자율주행 하는 거잖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이 이제 기술이 응용되면서 같이 좀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물류 같은 거 나를 때 또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물류 나를 때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어떤 부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 근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서도 현대에서도 하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죠. 와, 이 모빌리티 혁명이 진짜 다 바꾸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모빌리티 바운드리가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모빌리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고는 없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IT 업체도 그렇고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바이두도 하고 있고 얀덱스 러시아도 사실은 검색 엔진 기반 업체들이잖아요. 그런 업체들까지 다 뛰어들면서 움직이는 것에 거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과 서비스들을 이제는 모빌리티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이 책에 보니까 네. 그 중국 사례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국한테 네. 좀 밀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미국이나 유럽만 바라보고 중국은 사실은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무시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저가 상품이고. 네, 저가 상품이고 네. 디자인 구리고 고장 많이 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저희 아이만 봐도 중국산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거는 거 이쁘면 자기가 더 구매를 해서 써요. 전자제품이고 뭐고. 그렇구나. 갖고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모빌리티 쪽에 중국이 좀 이슈가 되는 게 일단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사회
공산당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은 자율주행이라든가 UAM이라든가 로봇들을 활용을 할 때 수많은 규제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중국은 정부에서 특정 기업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그냥 뭐 규제가 있다 그러면 풀어! 그럼 다 풀리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대수를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중국 전체에 한 3,000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좀 캘큘레이션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율주행도 어쨌든 이미 우리나라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보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이슈가 됩니다. 가격이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만드는 것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뉴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만들다가 중국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자율주행을 하는. 거기도 예전에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었다가 기존 완성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만든다고 선택한 업체가 중국의 질입니다. 얼마 전에. 뭐 기술력도 있고 생산력도 있고 가격이 싸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딜리버리 로봇 중에 좀 작은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도로 다니면서 뭐 자장면이나 피자나 커피 배달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캠퍼스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이제 도로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가격이 중국하고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 식당에 가면은 음식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의 중국산이죠. 그래요. 가격 이걸 도저히 이제 한국에도 못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모빌리티 개발하고 하면 뭐해? 다 중국산이 점령을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하는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협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죠. 결국 상용화를 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기술과 적정선의 가격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 제품들이 그 어떤 그 저점을 좀 찾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사실 무섭습니다. 보조금 아닐까요? 그게 지금 보조금 이슈는 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그 데이터가 얼마 전에 이제 나왔는데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에너지 쪽하고 이제 이동수단 쪽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은 밀어주는 기업을 굉장히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일단 밀어줘도 이들이 어느 정도의 품질과 경쟁력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조금 여부를 떠나서 이 글로벌 마켓 하나의 위협, 그들은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제품들 같은 경우 하나의 이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인건비도 워낙 낮고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뭐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대등하게라도. 일단은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업체죠. 근데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일부 부품사들을 빼면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만 지금 사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팀의 모빌리티라든가 서비스하는 섹터나 딜리버리 로봇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할 기회를 많이 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한국 시장에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어떻게든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그 자율주행이 그 많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전기차 다음은 자율주행이라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자율주행이 조금 수준하고 레벨 3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레벨 3가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지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어떤 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성공할 수 있었고 혁신이라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오토파일럿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된 거의 최초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수준을 0에서
5레벨, 5레벨까지, 5th 레벨까지 나누고 있는데 레벨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라는 게 뭐냐면은 운전자는 그 오토파일럿이나 FXD를 쓰더라도 항상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되고요.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어놔서 비상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고를 보면 그 이제 운전자들이 그걸 좀 많이 어기기는 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 작년부터 레벨 3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모든 완성차 기존의 완성차 제조사들이 레벨 3를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혼다는 출시를 했고요. 그 외의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4년, 2025년까지 다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조금은 다르게 핸즈프리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자율주행을 가더라도 이 시선을 완전히 이제 뭐 그 운전 주변을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좀 그걸 하더라도 실제로는 문자 처리라든가 거의 뭐 쇼핑 예. 간단한 이제 뭐 인터넷 쇼핑 그다음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테트리스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정말 오랜만에 듣는 테트리스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약간의 뭐 음식물 섭취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레벨 4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국제적인 합의를 UNEC라고 부르는 유엔 유럽경제 위원회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시속 60km를 상한 속도로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내년부터 풀려요. 시속 130km까지로. 그러면은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속도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행위를 할 수 있는 운전 중에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의 다른 점이 뭐냐면 테슬라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라이다. 이제 위에서 위에서 예전에 이제 위에서 돌아갔지만 요즘 이제 전고체 형태로 붙는데 이거 좀 먼 거리에 있는 물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게 없는 게 굉장히 테슬라는 자랑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500에서 한 2,000불 정도 대당 가격이 하는데 이 라이다들이 레벨 3에는 다 붙어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뭐 일부 레기다도 있고 이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안전 측면에서는 물론 나하고 이제 굉장히 시험 운행을 해봐야겠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좀 테슬라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자동차 업체들의 판단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전기차들 모델들 다 내놨잖아요. 플랫폼 개발하고 테슬라를 이겨야 되는데 전기차 플랫폼은 어쨌든 내놓고 전기차는 양산하고 있으니 레벨 3랑 결합을 하게 되면 테슬라와 본격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도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지도를 다 탑재를 해가지고요.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의 가장 커다란 모토가 뭐냐면 세이프티 퍼스트거든요. 안전 제일이에요 무조건. 그래갖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깨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은 레벨 3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사용자 반응은 또 봐야 돼요. 네. 그러면 테슬라도 조금씩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소비자들이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뭐 기존의 브랜드에 좀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계신데 과연 테슬라라는 그 브랜드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기존 브랜드에서 기능이 향상된 쪽 충성도를 지키는 분들이 많을지 쉽게 말하면 갈아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와의 어떤 그 경쟁 체제 그다음에 시장 쉐어 마켓 쉐어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아예 2025년도에 전기차는 우리는 테슬라 제낄 거야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R&D를 하고 전략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는 아마 시장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테슬라를 딴 기업들이 이길 겁니다 하면 이제 테슬라 팬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고요. 네, 시장은 일단 좀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를 이기겠다는 전략을 폭스바겐은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포드가 사실이니까 폭스바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전면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뭐 테슬라 다음에 2등 뭐 이렇게 진짜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용히 그냥
조용히 두고 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업체도 있고 기업 성격에 따라서 CEO의 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역량을 네. 되게 높이 쳐가지고 테슬라가 그렇죠.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좀 다른 후발주자들이 네. 전통의 그런 모빌리티 차 업체들이 네. 좀 따라왔다고 볼 수도 있는 난리가 영역. 났죠. 어. 테슬라가 사실은 굉장히 강점을 하고 있는 게 차 OS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그 OS가 다 통제를 한다는 건데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 주로 이제 2025년까지 자체 OS를 만들겠다고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볼보, BMW,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자 네. OS를 발표를 해서 차량 구조를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독자로 하겠다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UI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표현, 그 다음에 개발이 좀 자유롭고 자기네가 중심이 돼서 자기네 생태계를 만들고 오픈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라. 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사용하는 그 진영은 아무래도 이제 유저 확보가 쉬우니까 자유도는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 전략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어디다 질문을 던졌어요. 테슬라가 더 오픈하면 어떻게 될 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최근에 어제 그제 이슈가 터진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을 가장 세게 밀고 나가던 폭스바겐의 이제 CEO가 갈렸습니다. 디스 CEO가 일론 머스크도 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에 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도 했고, 두 분의 공통점이 수소차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전기차의 올인이에요, 그 두 회사는. 딱 이렇게 좀 경쟁하면서 서로 좀 케미가 맞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폭스바겐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고 그 전략이 이제 뉴오토 전략이라고 2021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폭스바겐은 기존의 폭스바겐을 만든 그 가문과 포르쉐 가문이 되게 포르쉐. 진하게 이렇게 좀 엮여 있고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 디스 회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가지고 사임을 잘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폭스바겐 이사회가 반은 노조, 반은 이제 경영진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늦다라는 게 있고 또 이 노조 쪽은 이분이 거의 굉장히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이제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3만 명 해고, 그다음에 5천 명 해고, 막 이걸 그냥 너무 서슴지 않게 하다 보니까 노조와 갈등도 심해가지고 이번에 갈렸는데 포르쉐 CEO가 이제 폭스바겐 CEO를 겸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그 두 개 가문하고 되게 친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의 R&D 투자 1위,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도 어쨌든 테슬라 다음으로 가는 물량을 가진 폭스바겐의 전략이 수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이제 수정이 되면 사실 다른 기업들도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5년 완성해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게 목표를 세워놨다고 개발이 되는 거 아니고 굉장히 좀 성급하게 세워놨고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IT 쪽도 지금 뭐 인력 없다고 인력난이라고 그러고 약간 지금 코로나 꺾이면서 또 인력이 풀리는 연봉 이슈가 또 터지고는 있는데 자동차 쪽은 또 이제 하드웨어 쪽이 있고 그다음 하드웨어 쪽에 있기 때문에 기존 IT 쪽하고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쪽 인력이 없어가지고 회사마다 지금 인력 경쟁이 뭐 말도 못합니다. 아 그래도 뭔가 2025년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달려가는 걸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막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것 같아서. 그건 반도체 좀 모자르고 배터리 지금 모자르긴 하지만 지금 차가 쓸만하면 저는 뭐 그때까지 차를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뭐 배터리도 성능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자율주행 성능도 좋아지는데 몇 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제가 지금 차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차를 사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확률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는 쇼티지가 만약에 끝난다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차 사는데 뭐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제 계약하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만 넘길 수 있다면 참 많은 신차와 참 많은 새로운 기능이
비용 경쟁을 통해서 좀 가격도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